취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큐를 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그들의 의견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 공자학원을 취재한 일에 대해 베이징 한판에 보고할 거예요. 공자학원은 중공이 해외에서 여론을 조종하고 침투하고 선전하는 기관입니다. 한국도 서방 다른 나라처럼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대열에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볼 것입니다. 중공이 한국에서의 영향과 활동을 거절하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길 바랍니다. 북미 지역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공자라는 미명하에 다큐 감독님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자학원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CUCI가 추진하는 한국 내 다큐 상영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공자라는 미명하에 다큐를 제작한 캐나다 출신 도리스 리우 감독님 모시고 공자학원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먼저 감독님 간단하게 한국 독자들한테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제 이름은 추민, 영문 이름은 도리스 리우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8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이민 갔고 16년이 됐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었죠. 대학 졸업 후 대학에 남아 교직에 있었고 제 직함은 정치보도원이었습니다. 중국 특유의 직함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체계에서 사상 통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학교에서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사상을 통제합니다. 저 같은 정치보도원의 업무는 사실 중공의 이데올로기를 대학생 등에게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중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었죠. 동시에 대학생들을 중공이 요구한 것대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보정해야 했습니다. 만약 중공이 원하지 않는 것 또는 중공의 선전과 다른 것이 발견되면 대학생들을 중공의 사유체계로 돌아오게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었고 저는 4년 동안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을 떠나 한 외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몇 년 동안 특별한 기회가 있어 검열을 거치지 않은 자유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이 퇴근한 시간을 이용해 제가 궁금했던, 예를 들면 89년 천안문 사건이나 그들이 알려주지 않은 일, 또는 중공이 덮어 감추고 있지만 의문이 드는 것들을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화면을 보고 또 그런 정보에 경악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탱크가 학생들의 몸을 깔고 가는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중공은 우리에게 학생이 한 명도 죽지 않았고 빈곤한 시민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알려줬습니다. 중공은 오히려 대학생과 빈곤한 시민이 군인들을 죽이고 군용 자동차를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또 중공이 감옥 안에서 노교소에서 아주 많은 고문을 가동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문, 예를 들면 파룬공 수련자 또는 중국에서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인사들, 즉 중공의 논조와 다르고 정치 의견이 다른 이의 인사 또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매우 잔인한 수단으로 고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사진, 영상을 보고 나니 저는 마치 지난 몇십 년 동안 완전히 거짓 속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중공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중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캐나다로 이민했습니다. 그 공자라는 미명하에 그 다큐를 제작하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진상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로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중국 출신으로서 한때 중공의 체제 속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민주, 자유, 인권과 법치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지킬 책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13년 캐나다의 한 주류 신문 글로브 앤 메일에서 맥마스터 대학의 공자학원이 폐쇄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공자학원을 폐쇄한 이유가 중국에서 캐나다에 보낸 중국 측 강사 샤니오자오의 공자학원 계약서에 기재된 인권 차별 조항 때문입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이것은 인권 차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이 기사를 읽고 연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공자학원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권 차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출과 선전도 있었고 언론에 대한 검열도 있었으며 많은 주제에 대한 토론이 공자학원 안에서 금지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자학원이 스파이 활동에 연루돼 있다는 지적을 한 첩보기관 관리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 공자학원이 서방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때마침 캐나다 정부에 자금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고 저는 다행히 그 자금을 받았습니다. 자금이 확보된 후 다큐를 제작할 수 있었고요. 공자학원의 진상을 파헤치는 다큐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됐습니다. 다큐를 3년에 걸쳐서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사실 다큐 제작 과정에서 두 가지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하나는 공자학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왜 공자학원을 지지하는지를요. 다른 한 집단은 공자학원을 반대했는데요. 공자학원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자학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학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질의를 제출할 때 지지하는 집단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대답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공자학원의 부정적인 소식을 모두 회피했죠. 저는 다큐 제작을 위해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집해야 했습니다. 공자학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은 설명하기를 아주 좋아했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가장 심했던 장면은 다큐에 있는 캐나다의 한 교육국의 두 관리를 취재할 때였습니다. 교육국 국장과 공자학원 원장이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런 논란에 대해 계속 물었더니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취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큐를 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그들의 의견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교만 저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는 다른 곳의 공자학원과 취재를 요청하려고 했지만 캐나다의 공자학원은 모두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다큐에도 담았습니다. 저는 많은 김칫국을 먹었어요. 노노노, 취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취재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 가지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큐 중에 나오는 캐나다 교육국 백인 여성을 취재할 때 제 뒤에 바로 공자학원 중국 측 원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가 파견한 사람이었죠. 그 원장은 핸드폰으로 제가 취재하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 공자학원을 취재한 일에 대해 베이징 한판에 보고할 거예요. 한판은 그녀의 상급 부서였습니다. 그녀는 한판에서 파견돼 캐나다 공자학원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점은 저는 이공계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다큐를 제작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단지 2, 3년 동안 방송기자로 뉴스 취재기자 활동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다큐를 만드는 것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고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지내던 다큐 감독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영상을 제작하는 3년 동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그분에게 여쭤봤고요.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배우면서 촬영했고 그러면서 다큐를 완성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많은 일은 사람을 고용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스스로 했습니다. 이 다큐에서 감독님이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나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처음 다큐를 제작할 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저조차도 공자학원 배우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는데 만약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 저는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저의 초심은 바로 답안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는 답을 찾아냈고 이 답을 다큐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직접 가서 다큐를 봤습니다. 봤는데 다큐를 보니까 캐나다에서 공자학원 퇴출운동이 벌어진 게 중국인 교사 인권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자학원 때문에 공자학원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 중국계 이민자들인 것 같은데요. 중국계 이민자들이 공자학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영상 중에서 흥미로운 점은 토론토,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육국 앞에 토론토 교육국 밖에서 공자학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화인 부모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자학원을 찬송하는 사람들도 거의 화인들이었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공자학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 저처럼 캐나다에 이민해온 화인들입니다. 그들은 부모, 조부모들이었고 그들이 한때 중국에서 받았던 세뇌 교육을 자신의 아이들이 공자학원에서 교육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걸어나와 반대하고 있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중공의 박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티베트 사람들이었고 또 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인들도 있었는데 진상을 알고 나서 공자학원을 반대했어요. 공자학원을 지지하는 한편은 사실 공자학원을 지지하는 중국인들은 진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자학원은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알리고 있고 서양인을 도와 그들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도 기만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도 서양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만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발적으로 나와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소위 토론토, 즉 캐나다 화인 커뮤니티 지도자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화인 커뮤니티 지도자들. 저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론토 화인연합회 또는 기타 몇몇 토론토 화인 커뮤니티 단체인데요. 사실 우리 토론토 화인들도 그들이 중공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중공 주재 캐나다 영사관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다큐에서 4번의 항의를 보여줬는데요. 토론토 교육국 밖에서 4번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3번째 항의가 있었던 날, 그날은 마침 10월 1일이었는데요. 10월 1일은 중공 정권이 수립된 날입니다. 다시 말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일입니다. 그날 공자학원을 지지하는 집단 중에 화인 지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중공 주재 토론토 영사관에서 국경일을 축하하는 활동이 쓰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화인 지도자 몇 명이 영사관 경축 활동에 참여한 후 바로 토론토 교육국 앞에 와서 공자학원을 지지하느라 피켓을 떼지 못했죠. 한국이 19번째 상경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9번 상경하는 동안에 중국 정부나 아니면은 공자학원 측 아니면 친중 단체나 개인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상령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위협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제 다큐가 상영된 19번째 나라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중공은 사람들이 제 다큐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017년 11월 중공이 제 다큐에 대해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국 워싱턴의 한 인권단체가 일본에서 행사를 개최했어요. 세계 각지의 인권 활동가들을 도쿄로 초대해 3일간 회의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3일 일정 중 한 세션이 제 다큐를 상영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저를 초대해 도쿄에서 그들과 공유하게 했습니다. 그 행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 주최 측인 미국 비영리 단체는 일본의 행사 장소 대여 책임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행사를 할 예정이죠? 정치 편향성이 있나요?
중국 정부가 일본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행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죠. 그들은 첫째, 공자라는 미명하에 다큐를 상영하고 둘째는 일본 810 수련생이 행사에서 발표하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일 우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본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제 영상을 상영하면 중일 우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상영하지 마라. 행사를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중공 정부는 사람들이 제 다큐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요. 다행히 일본 정부는 그때 중국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영상도 상영했고 3일 동안의 인권활동 회의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00명 정도의 사람이 영상을 보고 좋아했고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상을 자신의 나라에서 상영할 수 없을지에 대해 물었어요. 그 후 2019년 호주 멜버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 현지 주최 측에서 멜버른 빅토리아 대학의 한 상영관을 빌려 제 다큐를 상영하기로 했는데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홍보, 매표 등등. 그런데 영상 상영하기 10일 전 호주 주최 측 사무실에서 빅토리아 대학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당신들에게 대여한 곳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빌려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 행사가 있어요. 주최 측은 다른 장소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한 매체가 이 일에 대해 조사했는데 제 다큐를 상영할 예정이었던 곳에는 아무 행사도 없었고 텅 비어 있었답니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들은 제 영상을 상영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중공 주재의 호주 영사관이 빅토리아 대학에 있는 공자학원 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왜 당신들 학교에서 공자라는 미명하의 다큐를 상영하는가에 대해 물은 거죠. 이후에 중국 측 공자학원 원장은 중공 영사관의 이메일을 빅토리아 대학 부총재에게 전달했어요. 우리 중국 정부는 이 일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요. 중국 측의 압력으로 인해 다음 날 빅토리아 대학은 바로 주최 측에 전화해 우리는 당신들에게 장소를 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큐 상영을 막았습니다. 공자학원이 있는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제 영상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작년에 한국에서 상영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장소를 빌리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시드니에서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중공의 영향력은 이미 서방 국가에 이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은 장소를 대여해서 제 영상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중공의 보복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공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유도했죠. 제 영상의 가치를 반면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는 중공의 진면목을 사람들에게 똑똑히 인식하게 합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전파하는 기관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왜 공자학원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인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언론인들이 이런 일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매체들도 공자학원의 이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공이 한국의 모든 곳에 침투했고 현재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는 친중이기 때문입니다. 중공을 언짢게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많은 일에서 첫째 모르고 있고 둘째 이런 민감한 이슈로 인해 다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영상 속에서 공자학원을 지지하는 서양인들과 비슷하죠. 중공과 가까이 지내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공을 언짢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그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기관이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라든지 근거는 있습니까? 사실 제가 영상 중에 취재한 캐나다 전직 정보관리는 아태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중공의 스파이 활동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명확히 말했어요. 공자학원은 트로이의 목마라고요. 다시 말해 중공이 좋은 것으로 위장해서 서방 사회에 보낸 것이에요. 사실 공자학원은 중공의 스파이 기관입니다. 이것은 캐나다 전직 정보관리 첩보 관련 일에 20년간 종사했던 관리의 견해입니다.
그의 말은 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미국의 FBI와 CIA의 책임자들이 2018년 19년부터 지난 몇 년 사이 미국 국회 청문회와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와 입법기관에 공자학원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공이 해외에서 여론을 조종하고 침투하고 선전하는 기관입니다. 호주의 정보기관 ASIO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 유럽의 사례를 들었는데 독일, 영국, 벨기에, 스웨덴 많은 정보기관이 그러합니다. 저도 모두 알고 있고 이 나라의 정보기관은 모두 자국가 대학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 말하자면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사례는 벨기에의 한 공자학원입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자유대학에 공자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설립 당시 중국이 공자학원에 파견한 원장은 중국 인민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 송씨 교수는 이미 유럽에서 10수년간 활발히 활동해 왔어요. 그 교수의 연구 분야는 유럽의 문학과 역사,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중공은 이 교수를 브뤼셀에 파견해 자유대학 공자학원의 중국 측 원장으로 임명했던 것이죠. 1년 전쯤 이 중국 측 공자학원 원장은 베이징에서 유럽에 갈 비자를 신청했는데 벨기에 외교부가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8년 동안 유럽에 돌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를 거절했던 이유는 중국 인민대학 교수, 벨기에 브뤼셀 공자학원 중국 측 원장이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스파이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캐나다 CSIS,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약칭 CSIS는 2000몇 년의 내부 보고서에서는 이미 그 당시 비공개 보고였는데요. 공자학원은 중공의 소프트 파워 기관이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2013년에 CSIS는 또 중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전문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보고였습니다. 그중 한 챕터에 전문적으로 공자학원을 다루었는데요. 공자학원이 중공을 위해 어떻게 스파이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해외 중국 유학생, 중국계 학자와 화인 커뮤니티 전체를 감시하고 현지 중국 영사관에 협조해 외국 사회 정치에 간섭하는 활동을 하는지 등 모두 보고서에 나열했습니다. 또 서방의 대학들은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중공의 공자학원에 의존해 중국의 언어 문화 교육을 진행했는지, 어떻게 중공의 자본에 의존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했어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외국 대학은 점점 중국의 언어, 문화와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능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중공의 돈과 교재, 교사 인력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이런 능력을 상실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중공이 공자학원을 통해 서방을 통제하는 목적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자학원은 중공의 스파이 기관이고 서방 정보계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그 공자학원 퇴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과 중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공자학원을 처음 폐쇄한 후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통계로 미국에서는 대략 60-70개 공자학원이 폐쇄됐습니다. 캐나다는 5개, 호주는 하나가 폐쇄됐고요. 스웨덴의 공자학원 4곳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덴마크의 한 곳, 네덜란드 한 곳, 독일 2곳, 프랑스 2곳, 벨기에 한 곳 이렇게 폐쇄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0개 넘는 공자학원이 폐쇄됐습니다. 폐쇄는 계속 진행 중이고 저는 머지않아 한국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자학원이 폐쇄될 것으로 믿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이후 공자학원의 해외 확장에 아주 큰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요. 중국 정부는 유럽과 미국에서 꺾인 공자학원의 중심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옮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또 시진핑의 1대1로 정책을 협조하는 것입니다. 1대1로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미개발 지역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공은 공자학원을 이용해 그것의 이념 선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중공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본 공자학원의 잇따른 폐쇄에 대한 중공의 대책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중공이 공자학원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바로 작년 7월, 중공은 원래 중공교육부 산하의 한판, 그러니까 국가대회 중국어 교육 지도 소조 오피스, 약칭해서 한판이라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전 세계 공자학원을 총괄했었는데 중공은 7월에 한판을 재구성해서 한판을 없애고 국제 중국어 협회로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중국 교육부 산하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 세계에서 가장 공자학원이 먼저 설치된 지역이고요. 현재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그 공자학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자학원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자학원이 한국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위협은 공자학원이 다른 나라에 대한 위협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선 공자학원을 개설한 대학의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중공의 이데올로기, 정치 선전, 그런 세뇌하는 것들을 공자학원을 통해 한국의 대학으로 수출합니다. 또한 그것은 매우 은밀합니다. 그것이 은밀한 이유는 이 공자학원은 한국의 대학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학의 학과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국 대학 과목의 한 항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이 대학의 공자학원에 가서 배울 때 자신이 중국 정부, 외국 정부로부터 중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습니다. 경계심이 없으면 더욱 쉽게 공자학원을 통해 한국의 대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자학원에서는 중공이 금기로 생각하는 주제를 토론할 수 없습니다. 중공이 싫어하는 모든 것, 인권, 자유, 천안문, 파룬궁, 티베트인, 타이완, 위구르, 이런 것들은 모두 토론 금지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계약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테이블 밑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대학이 공자학원을 개설할 때 중국 정부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공자학원 안에서 이런 주제를 토론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것은 글로 쓰여 있지 않지만 모두 조용히 받아들인 조건입니다. 이 점은 제가 세계 기타 나라의 공자학원 원장들을 찾아가 소통할 때 그들로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면전에서 시인했습니다. 공자학원을 열려면 이런 주제를 토론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식입니다. 심지어 서방의 대학에서 스스로 검열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 정부, 이 공산당이 어떤 토론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국 정부에게서 계속 중공의 돈과 자원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중공이 좋아하지 않는 주제를 토론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아 검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공의 압력으로 언론 검열을 하는 것인데 더 비열한 현상과 행위입니다. 이런 사례는 서방대학의 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존재했어요. 많은 증거로 비춰보면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은 또 역사상 중국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공자의 가르침은 한국 사회에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공자와 유학을 존중합니다. 전통 가치관을 존중하죠. 그러나 공자학원에는 이런 전통 가치관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전하는 것은 중공의 이념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중국의 어떤 공자학원이나 이런 걸로부터 침투나 아니면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나라는 보통 사회 대중이 공자학원의 폐해를 인식하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단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가 정부와 대학에 압력을 가해 공자학원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죠. 그들은 정부에게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게 합니다. 행정적 측면에서 중공의 침입에 저항합니다. 미국, 캐나다, 기타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 현지의 대학에서 어쩔 수 없이 공자학원을 폐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로 시민단체 CUCI가 하는 것처럼 인사들이 걸어나와 사회 대중에게 공자학원은 중공의 이런 기관이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안전과 우리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공자학원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더 많은 민중이 이 행동에 합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대학에 압력을 넣고 한국의 입법기관, 한국 정부에 그들의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꾸준한 행동과 이런 압력, 그리고 더 많은 사회 대중에 대한 교육은 최종적으로 한국도 서방 다른 나라처럼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대열에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볼 것입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회원들하고 같이 서울 등 7개 도시에서 10회 상영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영하는 기간 중에 그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주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 기회에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번에 한국의 7개 도시에서 10번 상영하는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번 상영회 전 스크린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함께 불렀던 점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첫 상영 서울극장 때 저는 몰랐습니다. 주최 측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애국가를 들은지도 몰랐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아주 격동했습니다. 한국인은 자신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이런 사랑 때문에 매번 공식 행사 전 애국가를 부릅니다. 한국인들은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을 취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영회 전에 애국가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상영회는 CUCI 한 단체만 주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힘을 동원해 기독교, 불교, 대학 졸업생, 젊은 단체, 다양한 시민단체들을 이번 활동에 동참시켰습니다.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상영을 하기 전에 지난해 1년부터 올해 5월까지 CUCI는 이미 사회에서 기초를 다졌고 이미 언론 보도들이 있었고요. 이미 항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상영회는 마치 그들이 지난 시간에 사회에서 공자학원 이슈를 알린 성과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참여했고 관객들 반응도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상은 다양한 도시에서 관객들의 연령층이 중학생, 젊은이, 노인, 심지어 불교의 스님, 기독교의 장로 등 다양했던 점입니다. 특별히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영화를 보러 왔는데요. 그는 서투른 언어로 저에게 중국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중국에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중국 정부가 한국에 아주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더니 많은 정보를 받고 그래서 중국을 알고 싶고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중국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중국인을 통해 중국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는 부산에 와서 제 영화를 보고 아주 경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에 관심이 많냐고요. 그는 말했죠.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라고요. 제가 한국의 희망을 보았던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공자학원의 문제를 몰랐을 때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알게 됐으니 모두 걸어 나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젊은 중학생도 나라의 앞날과 운명을 걱정해서 중공의 위협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나라의 가치를 지키려고 굳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비록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이 처음 세워진 나라지만 여기는 또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자학원이 폐쇄될 나라가 될 것 같았습니다. 끝으로 한국 사람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짧은 몇 주 사이에 한국을 여행하면서 아주 다양한 각계 인사와 다양한 연령층을 만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인들이 정이 아주 많고 직설적이며 진지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은 또 추진력이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10여 개 나라 4대주를 다녔지만 이번 한국에서의 상영회가 관객 반응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회 상영은 규모도 비교적 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빌려 한국인들에게 캐나다 화인으로서 가장 진심 어린 경의와 축복을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이 어렵게 얻은 민주와 자유의 가치와 체계를 잘 지켜내길 바랍니다. 세계 다른 나라의 국민과 정부와 협력해서 중공이 수출한 공자학원을 거절하고 중공이 한국에서의 영향과 활동을 거절하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주셔가지고 장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感谢你邀请我参加你的节目。